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오랜만에 인사 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초정임 정치부처 닭간다 함께 정치인수 까볼 세 분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김정철 최고위원은 요즘 버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버스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이제.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뭐 광고 나오더라고요. 책 출판사가 한경 출판이었어요, 혹시?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5개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해? 그때 예전에 한 거예요. 지금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거 본인 돈으로 하는 겁니까? 네? 출판사에서 아니 요즘 책 냈다고 누가 출판사에서 5개 광고를 해? 그걸 거의 안 해줘요. 5개 저는. 광고가 아니고 버스 안에 버스 그 광고가 범 그 5개 광고인데 그게 한경에서 광고 대행을 할 겁니다. 한경지신문에서. 예. 그거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야, 책 냈다. 제가 낸 책이 잘 출판사는. 아, 그래요? 몇 분 걸렸어요? 몇살 찍었어요? 많이 빨리. 아, 그래요? 제가 5개 광고 약간의 일종의 전문가인데 네. 5개 광고가 이제 그 물량이 다 차지 않으면 일종의 보너스율이라고 해갖고 원래 약속한 게 뭐 500분 트는 거였다 그러면은 다른 물량이 차지 않으면 한 1,500분 틀어줘요. 몇분 틀어주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너스율을 잘 받았다고. 역시 언론사에 계셔서 네, 예전 또 전직 기자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네요. 광고 쪽도. 아, 우리 또 김성환 시사평론가께서도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데 예전에 KBS 라디오 진행하실 때 아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때. 아, 저는 라디오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라디오에 애정이 있기도 하고 라디오는 얼굴을 안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목소리로만 기억을 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걸 기억해서 그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드린 전 TV로 말씀입니다. 봤어요. 근데 요새는 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유튜브로 하죠. 저는 진짜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옛날에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정말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였는데 그랬고 라디오가 정말 그 소멸할 거라고 했잖아요. 라디오가 유튜브로 진화해 갖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라디오 전성시대 아니에요 또. 네. 유튜브 킬러 시사 TV 스타로 바뀌었죠. 그쵸. 예. CBS 같은 곳은 원래 방송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라디오만 채널을 두 개를 갖고 있었던 건데 CBS가 방송사 느낌이라니까요. 맞아요.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제 유튜브로 또 매체 환경이 바뀌어서 TV를처럼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라디오 본방송보다도 오히려 유튜브 쪽에 더 힘을 좀 언론사 쪽에서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진화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요즘 뭐 방송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도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한번 좀 잠깐 꺼내봤네요. 네. 근데 세 분 뭐 한 주 동안 별일은 없으셨죠? 네. 요즘 바쁘시잖아요. 네, 요즘 최고위원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방송 하나 하고 오셨죠? 네. TV조선 다녀오셨어요? 네네, 신통방통 갔다 왔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두 분도 뭐 요즘 방송 계속 하고 계시고. 예. 네, 저도 왜 오전에 뭐 잠깐 유튜브 채널 좀 다녀왔습니다. 바쁘시군요, 다들. 네. 왜냐면 제가 아까 예. 드렸지만 라디오가 거의 이 시사를 예능화 해놨고 유튜브가 또 이 정치를 엔터테인먼트화 해갖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그만두면 뭐 하고 사나 생각했는데 야 이거 이런 무대가 있었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냥 생업전선을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거의 뭐 시사 방송 패널 분도 막 한 10개씩 하시더라고요, 보면. 10개씩 하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전문 유튜버로 그냥 나가시죠. 뭐 이제 더 꿈꾸지 근데 말고.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책임지는 일하는 또 쉽지 않아요. 예, 본인 유튜브 유지하면은 또 그건 또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스몰 토크 한번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했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쇼 들어가기 전에 상품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이 상품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까도 이거 피디님한테 이거 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스미스 염색 샴푸라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샴푸하듯 집에서 간편하게 염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새치 염색뿐만 아니라 전체 염색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브라운과 블랙 두 가지 색상 선택할 수 있고요. 새치 염색 귀찮잖아요. 우리 왜 목욕탕 가보면은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이발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 많이 봤는데 댁에서도 염색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슬슬 이쪽이 이 뒤쪽부터 이제 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그런가요? 뭐예요? 안 보여. 저도 마찬가지고 네. 하얗게. 아니 좀 보이지 않는 이쪽부터 막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좀 저도 충격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염색을 해야겠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상품이 제 앞에 와 있습니다. 색점색 귀찮으신 분들 머리 감으면서 염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5,9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미용실 한번 가서 염색하면은 뭐 얼마입니까? 한 5만 원 합니까? 5만 원 정도 되죠, 최소. 염색하면 5만 원 정도요? 네, 네. 야, 25,900원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간편하게 한번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샴푸를 썼더니 이렇게 염색이 됐다. 뭐 이런 모습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미용실 가서 하는 거의 반값이네요.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전화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물 전화번호 1551-5280, 1551-5280번이라고 합니다. 자, 광고 상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본격적인 정체부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다뤄야 될 게 요즘 국민의힘 얘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4일간 대구 행보 좀 시작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대구 출발했을 겁니다. 출발했습니까? 예. 결국에는 뭐 27일 날 12시로 예정된 서문시장 방문이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은데 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이후에 톡 콘서트를 서울에서 했었고 그 이후에 뭐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본인 그 지지 커뮤니티 한컷이라고 있잖아요. 한컷에서 민심 경청 행보 이거 계속 하겠다. 전국 네네네.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지역이 어딜 거냐 이게 궁금했잖아요. 네. 근데 제일 먼저 가는 지역으로 대구를 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구네요. 예. 대구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한번 보낸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가요?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구에서 평가받겠다. 여튼 피하지 않겠다. 대구에서의 평가를. 그럼 대구 쪽에 나가면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민심의 평가를 받겠다는 거지. 대구 출마를 하겠다는 건. 이거 출마 그건 선언 아니고. 아닙니까? 아니, 그러네요. 아니. 네.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고 성지라고 하니까 네네네. 대구에서 한번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들어보겠다는 거고 전 출마지는 결국에는 뭐 영남권이 될 건데 마지막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서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몸이 가볍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다른 주요 정당이 공천을 다 확정한 상태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뭐 어느 지역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아주 묘해서 어쩌면은 서울에서도 보궐선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신동욱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네.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세훈 시장 컷오프 서울도 여의도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냥 아예 경선 기회를 안 주겠다 오세훈 시장에게.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 저 신동욱 의원에게 대해 서울시장 네네네. 주면 서초을이 또 공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특정 지역에 난 여기서 출마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재보선 출마를 뭐 가닥을 잡은 겁니까? 출마는 전 이제 거의 굳혔다고 봐요. 거의 굳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마한 거 기정사실이다. 2월 20일에 내놓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봅니다.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으로 뭉쳐서 우리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보수 지지자든 간에 거기에는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장 대표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세력이 뭉칠 거다라는 측면에서 자신감 얻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움직이는 거,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곳이 대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가서 뭐 행보를 했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관심 없다는 얘기세요?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너무 많이 물어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저도 맨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꺼낸 당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평가를 받아라. 근데 당선되기는 어려울 거다. 대신에 거기에 가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던진다고 하는 의미가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지더라도 이기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대구에서 한 20-30% 이상의 득표를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구에서 이 정도 득표를 했는데 한 전 대표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처음 얘기 나오다가 그다음에 부산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서초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어디 나올지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관심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너무 길어지면 또 이거 피곤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구도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렇긴 왠지 좀 한데 눈치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계속 좀. 그래서 그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땐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좀 먼저 선수 쳐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제가 같아요. 옆에서 참모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네. 마지막까지 제거해야 됩니까? 그럼요. 뭐 승리 가능성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대진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소속으로 제일 장점이 뭐예요? 거대 정당들은 언제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왜 그 혜택을 버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어떤 지역에 내가 여기 가서 가겠다라고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섣부른 행동이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전 대표 참 여러 가지 고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쨌든 계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당선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야 또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세력들을 가지고 계속 정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시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구에서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과연 이제 후보로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구시장으로 되면은 그렇죠. 재보 소원이 없는 거예요. 재보선이 없어지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부산을 생각하시거나 아마 부산이 가장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이번에 팬덤 정치를 어떻게 하면 정말 정치 세력으로 또 정말 지지하는 정치 지지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을 좋아하고 아끼는 거 이거는 당연한 정말 좋은 바탕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치 세력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어떤 가치 내가 지향하는 바가 정치에 지향하는 바가 이겁니다. 이거를 정말 당신의 이 가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가치를 어긋났을 때에는 이거를 비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색깔로 또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같은 당 같아 보이시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독감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아, 진짜로 저도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니까요. 팬덤을 네. 어떻게 정치 세력화 할 거냐. 팬덤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네. 한 번에 또 깨지기도 쉽거든요. 만들기는 어렵지만 깨지긴 쉬워요. 근데 그것을 정말 가치를 같이 하는 공동체 성격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자산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의 팬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말씀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위드훈이라는 강력한 팬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 최근에 와서 본인에게 저 이번에 당원 가입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분들이 본인을 이렇게 좋아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화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영남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국민의힘 결국 중요하죠. 대구 경북의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구로 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말씀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고정관념이든 본인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강남 출신에 고생하지 않고 그냥 소년 등과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무슨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국정 2인자까지 갔다가 검사 생활 오래 하시고. 네.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실 맨 마지막이 제일 큰 사실은 정치적 어떤 저는 가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 오긴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이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털어낼 것인지 그냥 지난번 총선처럼 2조 심판론 외쳐가지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싫어 뭐 이런 거 가지고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실력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새로운 보수 가치가 뭔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또 공감을 좀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확장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TK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기대감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걸 못 만들면 결국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체크 포인트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 가면은 당대표인 장동혁 당대표보다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동원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네. 한동훈 전 대표 팬덤이라는 거는 대단하잖아요. 다 그걸 모르게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한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겠어요? 서울시장에 오기로 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진짜로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보여요. 상인분들이 과연 악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손을 잡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상인들 그러니까 원래 대구에 있는 분들의 정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쵸, 지금 그쵸. 예. 전국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 저는 대략 뭐 한 전 국민의 한 10에서 15%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확장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될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 근데 대구를 가는 거는 보수의 성지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있는 대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신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그래 한동훈이 잘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 보수에서는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뭐 지역에서 뭐 오시는 분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겠죠.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얘기 듣다가 혼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죠. 상인분들 근데 표정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그 이제 좀 생겼죠. 맷집이 생겼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피하지 말고 그냥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기도 해요. 네. 정치인한테서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도 하나의 그러네요.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란을 맞는다거나 이런 것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 일종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서 상인한테 쓴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히려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궁금합니다. 그 모습이. 네. 예, 근데 예. 장동현 대표가 가지고 쓴소리 막 듣고 옆에서 대통령 윤석열 뭐 이거 듣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뜻이겠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한 전 대표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전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네.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시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장면 되게 좀 기대가 됩니다. 이 기대감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장면이 나올지 한번 다 같이 보고 또 나중에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계속 국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국힘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다라고 거의 뭐 예상이 됐고 이제 뭐 확정된 것 같고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중진들도 모여가지고 뭐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소장파 그룹 대안과 미래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절윤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만약 비밀 투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절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냥 네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글쎄 뭐 투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의총은 소속 의원 10분의 1 이상이 의총을 소집 요구하면 네. 해야 한다는 게 당원 당규에 있는데 네네. 그 안건을 통해서 뭐 붙여야 한다 이런 거는 임의적인 사안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단이 뭐 결정할 내용이라고 보고 저는 2월 20일에 내놓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또 23일 의총에서 마지막에 했다는 메시지를 보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의 갈 길을 확실히 정했다. 자기가 여기서 지금 다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이 결코 나를 다시 찍진 않을 거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노선은 이른바 뭐 강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있고 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핵심 지지층이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와도 내가 당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선거라는 거는 우리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월 23일 날 의총 말미에 무슨 얘기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민의힘이 안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70%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네. 어디서 나온 거냐면 70%가 한국에서 저도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했었고 뭔지 또 하나는 그 MBC. 방송 3사 MBC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한번 그래요? 물어봤는데 네. 매우 동의한다, 뭐 동의하는 편이다가 7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우리 당이나 아니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한 20%될 거예요. 그거를 전체 국민으로 치환하고 20% 대 70%라면 한 14% 되는 거거든요. 전 국민으로 따지면.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선거 치르겠느냐. 이건 당연히 산수의 문제인데. 저 이번에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내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혁신당이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놓은 것도 아닌데 사실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프레임에 갇혔어요. 이제 친윤이냐 절윤이냐고 하는 그 프레임에 완전히 갇혔는데 그 프레임에서 지금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보수를 누가 대변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개혁신당이 굉장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행보들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로 이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국민들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보수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보수 세력들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 그냥 지는 걸 뭐 기정사실화 한 겁니까? 아니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 의원은 아니 차라리 그냥 당대표 바꾼다는 얘기하지만 그냥 가자. 어차피 이거 지금 바꿔서 해봤자 어차피 결과가 안 좋으니 바꿈과 동시에 괜히 명분만 만들어주니 그냥 내비두고 참패하게 두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장동혁 대표 뭐 대권 보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어게인 세력을 같이 얻고 갈 거면 이번 지방선거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공천 하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 답득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서 이번 선거 이기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담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 생각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자기가 국민들을 끌고 가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판단 국민들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강성당원들 내가 등에 업고 가면 자기 당권도 유지할 수 있고 뭐 대권으로도 갈 거야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국민의 지지층이 항상 그렇게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로 뽑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희망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걸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일부 극우 유튜버한테 끌려다니면서 그 사람들만 내가 챙기면 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정치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첫 번째는
2018년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정말 참패했습니다. 기억납니다. 14대 1대 2였어요. 두 네. 개가 TK 지역이 국민의힘 계열인 자유한국당이었고 하나가 무소속 제주도 원희룡 나머지 14개 지역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패의 기준이 2018년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18년보다는 잘할 것 같아. 왜 그러냐? 2018년 5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몇 %인지 아세요? 75%였습니다. 오, 기억납니다. 2018년 맞아요, 5월에. 맞아요. 예, 예. 그 6월 1일에 지방선거인데 5월 31일인가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결정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쳤는데 국정 지지율 75%와 김정은 트럼프 미팅이 있은 이후에 6월 1일 거에 이렇게 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략 60%다. 이러면 부산, 경남 이런 지역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장동혁 네, 대표 네, 입장에서는. 네. 또 하나는 23일 의총에서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투표율 어차피 낮다. 50%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강성 지지자들을 절연하고 가는 메시지 내면 오히려 더 크게 진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 당 지지율이 한 20%대는 유지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 당이 실망해갖고 개혁신당으로 가야 되는데 개혁신당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당측으로 머물러 있는 거지. 아까 개혁신당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혁신당을 대한정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상태로 가도 무당측에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이건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저희가 왜냐하면은 뭐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개혁신당이 작아 보이고 개혁신당이 과연 그렇게 대한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들이 이제 하나씩 알게 되시는 날이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면 점점 더 많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비록 제3지대 정당으로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의 현재의 정치 상황이 오히려 개혁신당이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개혁신당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저희도 더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정계 개편이든 이 판짜기가 다시 돼야 될 네. 거예요. 특히 보수 진영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부터 중도층은 계엄에 대한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나 특히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60%가 거의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그건 굳건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 뉴 이재명이니 이거 가지고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정 동력을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들은 중도층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해도 선거판을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2018년 비교하셨지만 제가 볼 땐 2018년 못지않은 승리를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뭐 저 여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부산하고 서울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경기도도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경기도요? 누가 나와야지 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는데 누가 경기도는 원래 민주당이 지금 뭐 네. 그러면 다른데 저도 이번 선거는 그래도 우리가 선방했다는 평가 받을 거야. 이렇게 일종의 뭐 희망 그 희망을 섞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누구 말이 안 나온대요? 돼요. 누구 뭐 얘기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아니 유승민 의원 기승민은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고 네. 지금 뭐 경기도는 외부 인사를 한번 영입해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누가 온대요? 외부 인사 영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외부 인사가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 공천 받는 게 목표입니까? 당선되는 게 목표입니까? 당선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데려와서 공천 그냥 무조건 준다, 전략 공천 준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쎄 빠지게 고생해갖고
그냥 떨어진다. 안 나오죠. 그거 안 나오죠. 저도 외부 인사 영입해갖고 경기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맞아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 국힘 이야기. 근데 한 가지 더 국힘한테 좀 궁금한 게 좀 생각보다 너무 그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좀 바꾸자고 하는 뭐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에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또 너무 그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 예. 대감 행보죠. 대감 행보. 잘못된 것 같은데 바꾸시던지요. 이건데 2028년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아서 그래요. 2028년 총선이 2년 남았는데 총선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거고 짧게 남은 건 짧게 남은 건데 현역 의원에게는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저같이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야 2년밖에 안 남았다. 나 좀 조급해지는데 빨리빨리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이 있으니까 아직 내가 뭐 나서서 여기서 뭐 얘기했다가 누가 나중에 공천권 갖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침묵한다. 괜히 내 스펙에 스크래치 될 필요 스크래치 없다.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고 지금도 공천이라는 거는 단체장하고 시의회, 구의회 이런 거 군의회 이런 데인데 자기가 오히려 공천권을 갖고 있지 공천 당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내일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 집에 불이 난 건 아니다. 네. 옆집에 나는데 저기 우리 집에만 안 붙어보길 바라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내 방에만 불이 안 붙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집에 불이 나는데 아직까지 내 방에 불이 안 왔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겠네. 큰일이네 이거. 불은 무조건 내 방으로 올 건데 사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언더 찐윤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영남권 중진들 진짜 무책임해요. 제가 보기에도 당을 구해야지 자기도 사는 건데 뭐 어떻게 됐든 나는 총선하고 아직 한참 남았고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네. 그리고 영남 지역의 당원 구성 자체도 지금 윤 어게인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굳이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바른 소리 한번 했다가 당원들한테 역으로 욕만 많이 먹고 변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답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뭔가 이제 변화해야 하거나 장동윤 대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라든가 뭔가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아마 엄청나게 들불처럼 일어날걸요. 그렇죠. 네. 이건 자기 살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고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든 살려놔야 되겠다고 하는 소속감이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중진들 오늘 모인다고는 하는데 무슨 특별한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모이는 멤버를 보세요. 뭐 권현세 의원부터 해서 뭐 나경원, 윤상현 네. 등등 해서 그 멤버들이 장동현 대표 그만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육상 지방선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참패를 하면 충격을 먹고 나 완전히 혁신하고 개혁해야지 그리고 완전히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분들은 지방선거에 참패할 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패를 해도 그 뒤에 시나리오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개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완전히 당을 해체 수준으로 바꿔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지 다시 또 선택을 받을까 말까인데 6.3 선거 이후에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아니라는 생각하시면 큰일 나게 이게 사실 그 지방선거가 기초를 다지는 기초공사잖아요. 이거 꽤 지역세를 다지는 거에 엄청난 중요한 선거인데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직 내 방에는 불이 안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 구성이 영남에 치우쳐 있고요. 네네. 영남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수도권 같았으면 그렇게 아마 못했을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도 사실 지금 민주당의 왜 대구에서 굉장히 좀 세를 좀 크게 가지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나오시면은 대구도 사실 대구시장도 간당간당하지 않아요? 김부겸 전 총리를 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김부겸 전 총리 거의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나와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대구에서 진짜 운이 좋아서
어떤 식으로든 당선된다 하면 네. 바로 대권 주자 될 텐데. 대권주자예요. 네. 옛날에도 국회의원 한번 대구에서 되셔서 대권주자로 바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근데 은퇴하셔서 저기 경기도 쪽에 양평에. 사시는 네, 사시는 줄 양평에 알았더니 갑자기 또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네.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나오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 이게 지금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오늘 좀 난리 국민의힘 났었죠. 내부에서도 네. 이게 논란이 있던 건데 저는 왜 이 좋은 기회를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 그만둘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오늘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마 걱정할 거예요. 지금 그 광주 전남은 그렇다 치지만 대전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이 이렇게 통합해 들어가면 김부겸 의원에 대한 그 득표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예상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걱정돼서 제가 볼 땐 판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역 발전을 학수고대하는 분들의 기대를 꺾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한테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이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상황이. 내 밥그릇만 챙기는 네. 그 상황.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아마 지역에서 더 전 반발 여론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 판단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통합론을 너무 선거를 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지역을 통합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고 공무원 조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숙고를 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이게 약간 선거용으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힘도 선거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수도권 1급체제 극복하자 이거는 단순히 선거용으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진정성이 담긴 얘기고요. 지방 주도 성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자꾸 언급하잖아요. 부동산 문제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건데요. 일본이 같은 우리처럼 똑같은 현상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이렇게 할 때 일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방을 주도해서 지방 중심으로 정책들을 펴겠다라고 했고 네. 실제로 일정 부분 소득 성과도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다가 거품이 빠지는 문제, 수도권 1급 체제로 갔다가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도 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거고 그래서 교육 문제든 지금 뭐 산업단지 유치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큰 틀 안에서 그리고 지원금도 사실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더 드리잖아요. 각종 제도의 인센티브를 더 지역은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에서 나온 거지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만을 위해서 급조해서 뭔가 네네네.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선거만을 위해서 뭐 그렇죠.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게 이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고 자기 저도 밥그릇만 한 말씀 챙기려고 해서. 드리면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이렇게 규제하는 거요. 저는 이제 그건 기본적인 거에 대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잘하시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좀 그런 어떤 정책을 실현할 때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다주택자가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지방은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지방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방 것과 서울 걸 같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 걸 먼저 팔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있으면요. 그러면 지방은 계속 지방 거는 계속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발생하고 이런 측면에서 약간 정책에 약간 모순되는 부분들이 좀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또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펴는 정책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네네네.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 논쟁할 부분은 그렇죠. 넘어가시죠. 예. 전반적인 문제. 부동산 얘기 안 하고 한 2시간 떠들어야 됩니다. 아니, 부동산 그렇죠. 얘기. 지방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거 구조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정책적으로 거지. 지방 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 안 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확대 안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아니 그거- 지역 네.
주택의 경우에 그 2주택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만 하고 그 있어서. 일부 지역 하는데 그래서 강원도 평창 가보잖아요. 네. 강원도 평창은 1가구 그러니까 그걸 주택으로 구분하느냐 구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의 똑같은 주택도 주택 값이 달라요. 10억 네. 차이 나요. 맞아요. 뭐냐면 네. 주택으로 처분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도 사. 그런데 그게 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싼 가격에도 못 사는 거예요. 세금 부담 때문에. 지역이 그 지역별로 어떤 같은 동네여도 이쪽은 묶여 있고 이쪽은 풀려 있어가지고 주택을 여기를 사면 2주택이 되고 여기를 사면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이게 좀 자살 또 하나 꼭 정책이- 얘기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요새 상속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상속 받으면 자녀들 대로 이 지분별로 받는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인가 지분 갖고 있는데 그걸 한 채로 친단 말이에요. 그 장학금은 지분을 정리하라고요. 아니 근데 지분 정리한다는 것도 가족들끼리 정리하고 공격을 해야지. 그렇다고 6채를 갖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끼리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증여를 하든가 그러면. 상속하는 과정이든 뭐든 0.2채 뭐 0.5채 갖고 있는데 한 채 갖고 있는데 0.2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2주택자야 다주택자야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이거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네네, 되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갑자기 지역 부동산 얘기 얘기가 넘어가요. 나와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네. 갑자기 부동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부동산 얘기하면 할 말이 좀 많아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요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진들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오늘 또 모여가지고 또 오늘도 의원총회 하고 있죠. 지금. 소집 요구했으니까 오늘 한번 예. 열어볼게요. 아니 오늘 안 오늘 안 합니까? 안 열어요. 어제 했고 네. 지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는 그 그렇지, 본회의를 그렇지. 지키고 있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걸 못 하고 3월 3일 이후에 3월 하겠다고 3일 한 이후에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과연 어게인 윤 어게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선거를 칠지 뭐 좀 국힘 이야기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개항이잖아요. 개항 이제 송영길 대표가 1심 무죄 확정되고 검찰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인으로 풀리셨잖아요. 그러면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던 건데 그때 그 다시 이제 개항이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누군가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있었는데 그게 또 친명의 대변인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이죠. 요 이야기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 과연 누가 이제 개항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남준 대변인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고 쳐요. 그럼 다른 지역에 뭐가 있죠? 뭐 지역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론 이상하죠. 주소지로 다른데 옮겨- 갑자기. 네, 예. 그것도 모양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하고 김남준 대변인하고 비교 불가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갖다 놓고 자 한번 경쟁해봐. 이것도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뭐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있지만 정치인의 뭐 그 어떤 소양이나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인사고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그 대통령 될 때까지 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광을 안 업을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우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단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러는 상황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예전에 내 지역구니까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남준 전 누구로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 대변인을 김남준 대변인으로? 다른 데로 밀리는 게 오히려 더 모양이 이상하니 예.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예를 들면 연수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참 뭐 인천에 민주당이 등기 냈습니까? 등기 쳤습니까? 진짜 누구 내기만 하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장기판에 졸다지 야넌 여기 가고 이렇게 참 이 국민의힘이 분발해야 돼요. 저도 국민의힘이 말씀드릴게요. 만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 인천에 계신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저는 구치소에서도 한번 뵀는데 다른 거 접견하러 갔다가 안에 그래요? 구치소에서 계신 거 저도 봤는데 네네네. 어쨌든 위법 수입 증거로 증거 능력이 배제돼서 뭐 무죄가 나온 거 축하드리고 또 위법 수입 증거는 절대로 증거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도 존중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을 죽인 칼이 있어도 그 칼이 지문이 묻어 있는데 그게 위법 수입 증거면 아무리 이 사람이 맞다 하더라도 칼을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람을 무죄로 하는 건 법치국가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잘못한 건 명백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됐다는 거, 이건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된 것인데, 마치 사실 이노센트, 완전히 뭐 흠결이 없는 것처럼 바로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여기에 나가서 자기가 또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그럼 국민들, 여기에 있는 시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바보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찍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때 본인이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모든 공천 룰을 정했잖아요. 그 공천 기준에 들어가 보면 정치자금의 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배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나오자마자 본인들이 여기하고 서로 지금 뭐 김남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항에 계신 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체를 이제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송 전 대표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낸다거나 내가 여기 왔으니 다 비켜라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원래 거기 개항에 우선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서울시장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는 그 이전의 지방선거에 그 속은 들여다볼 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하고 서울시장에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던진 거잖아요. 안 될 거 뻔해. 이게 엄청난 표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그때 오세훈 시장한테. 전동에서 쳤습니다. 예. 전동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희생인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송영길 대표에게 양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지역구민들 계시는데 이렇게 네.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내 지역구요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대대로 자기 지역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 상황이 바뀌면은 바뀌는 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의 이제 바로 직전의 지역구였으니까 가서 내가 그냥 지원해 줄 테니까 돼. 이런 사고를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 정도가 되면 저는 이제 정치할 때 됐다고 봐요.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에 대한 평판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나서서 자기가 뭔가 욕심을 갖고 대통령 파리를 하고 이러는 기질이 아닌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봤을 때도 느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정치를 해왔던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도 정치를 이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는 곳들은 그 정치는 또 기회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현실론적인 측면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송영길 대표가 그 김남준 대변인 불러놓고 호통을 쳤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팩트예요? 뭐 유튜브에서 뭐 그런 네. 거 하던데요. 근데 네. 저는 황 앵커 얘기에 굉장히 동감해요. 저는 그래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개항을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줘야 되는데, 야, 이게 근데 또 대통령이 되니까 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첫 번째 남자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남자 송영길 전 대표, 세 번째 남자 이해찬 전 대표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네. 이 두 번째 남자 송영길 전 대표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감옥은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법정 구속이나 이렇게 될 만한 형은 아니니까 선거법 위반이. 그러나 2022년에 정치 생명 끝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까지 되는 데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뭐 살신성인 서울시장 오면서 그 내준 자리를 거잖아요. 이제 주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 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금의 정치적 환경에서는 송영길 좀 부담스럽고 저 김남준 대변인 줘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제가 민주당 인사에게 들어보니까 아니 김남준 대변인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그만두고 개항을 가겠다고 한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 결재가 없었으면 그 나왔겠습니까? 그 사장님 결재가 누구 결재겠습니까? 네, 뭔가 지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하실 거잖아요. 저는 하죠. 지금 똑같은 요런 컬러의 그러니까 결의 얘기들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치하실 거예요? 왜요? 지금 쉽지 않지. 정치 현실이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정치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 현실이라는 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말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그 정치인이
뭔가 도전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있는 일들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내가 딱 이 점 찍은 사람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회를 부여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김남준 대변인 정도면은 한번 도전할 때가 됐고 도전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개항이 제일 좋은 건 분명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지적들을 하시는 거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지적하시는 건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것조차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치인이시니까 무슨 정치 현실에서 관한 문제는 좀 근데 이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번 거예요. 보선 같은 경우에는 다 전략 공천이에요. 경선 안 해도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안 실렸다라고 한다면 경선시키면 되는데 경선 안 시킬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남준 준다면.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이제 당내에 이제 친명이라고 불리는 뭐 이제 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친명과 이제 친청의 대결이 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대세적인 그림의 흐름으로서 다음 당 대표를 송영길 대표에게 맡기고 뭐 이제 개항은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이 나오는 걸로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민석 총리는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덩치가 큰 두 분이 좀 이렇게 앞서서 나와서 원래 그런 정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동원되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상상력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송 전 대표는 일단 원내로 들어오고 싶어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원내로 들어와서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송 전 대표만큼 정치적 경륜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 내부에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 욕심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또 그런 환경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나만 내가 나가가지고 뭐 하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것이 정답이다, 어느 것이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당내 뭐 민주당 내 뭐 친명의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당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뭔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좀 요즘에 여쭤봤습니다. 네. 민주당 쪽 패널이나 아니면 그 유튜브나 이런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요? 요즘 막 안에서 많이 싸웠잖아요. 네. 많이 싸워가지고 정말 말하기 싫다, 나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거는 글쎄요. 수습해야 될 책임은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있다고 봐요. 당무를 총괄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잘하고 있다. 예. 뒷전으로 맞아요. 밀려난 적 없다 이렇게 그럼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민주당 좀 뭐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아니, 예전에는 대통령이 뭐 네. 불쾌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격노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노했다 나왔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아니, 나왔죠. 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당내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정청래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서로 뭐 이재명이니 아니니 뭐 원래 친문이니 친명이니 이거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거 이제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가 나왔어야지. 뭐라고 그게 나왔었어야 아쉽다는 될까요? 거예요. 당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네. 그런 거 이제 그 서로 간의 그만합시다. 감정선 넘지 않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정리합시다. 스피커가 이렇게. 큰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분이 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계속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정이 될까요? 일단은 좀 한곱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더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싸우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도 그 운영에도 방해가 된다. 그렇게 다가가면 언젠간 터질 거 되겠다.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8월쯤에 전당대회 만약에 네. 치르면 그때 가서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더 나올 수는 당연하죠. 있는데. 한곱이 넘긴 거지 이게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야 그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무리 뭐 국민의힘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8월이 진짜 전장이죠. 지금은
지금은 아주 국지전을 벌인 거에 불과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금 국지전에서 일부 후퇴한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 본인이 여기서도 진다? 저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지잖아요. 8월에 2028년 총선에 공천 못 받는다고 봐요. 마포 을에서 2016년에 못 받았잖아요. 김종인 대 비타의 그때 위원장 시절에야 컷오프 시켰죠. 거기는 안 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구 접수니까 손혜원이라고 저 김정숙 여사 친구 준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민당 대표가 재선 못 된다면 2028년 총선은 정청래 대표는 공천 못 받는다. 거기에 제가 사활을 걸겠네요. 2028년 3월에 배팅을 한다고요? 2028년 3월에 이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네. 얼마 배팅할까요? 아니 공적자 5천원 국민의힘은 배팅했는데.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서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선거 앞두니 이제 그만 싸웁시다.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8월에 가서 서로 기준적으로 간에 국힘이랑 하시면 안 돼요. 지금 8월에 예. 시끄러울 수 있죠. 당권을 잡는 거 매우 중요하고 더군다나 총선 공천권을 쥔 당권이에요. 이거 시끄럽지 않은 정당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저도 지적하지만 정청래 대표의 일단 지방선거 승리가 네네.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압도적 승리가 뭐 기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진짜 승리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론도 좀 사그라들 거예요. 저렇게까지 선거를 잘 이끌어온 사람을 당신 무조건 그만둬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합당 국면에서 그게 깨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책임을 좀 전가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 좀 감정적으로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거친 말들이 좀 오고 가면서 그래서 뭐 문제가 좀 커진 측면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를 좀 겪고 나면 또 당이 물론 더 깨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화합하는 모습으로 갈 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는 문제로 알겠습니다. 보여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보다 네. 다음 당대표 선거가 더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이번 기대돼요. 지방선거는 뭐 결과가 좀 보이는데 다음 당대표 선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아니,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이 얼마나 당선자를 배출하는가 또 관심인데요. 개혁신당이요?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사실 관심이 안 갑니다. 아니 후보를 얼마나 많이 내요? 네, 뭐, 많이 많이 냅니다. 내죠. 많이 많이 냅니다. 내죠. 지금 네. 뭐 이미 신청자도 굉장히 많고 많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정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제가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의지도 강하고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본인들이 지금 막 선거운동을 본인들이 막 수요치 같은 거 만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아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원래 처음 보실 때는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점점 커 보이고 그다음에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아까 뭐 선거를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당 대표를 어떻게 쫓아냈는데 여기 이준석 대표 쫓아냈잖아요. 그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 그쪽이랑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네. 어쨌든 당 대표 선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재밌게 그때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맞아. 원래 쌍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뭐 좀 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짧게 마지막으로 그거 얘기 한번 전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코스피가 6,000선 돌파한 거 아시죠? 네. 야, 정말 대단하지 놀라워요. 않습니까? 놀라워요. 놀라워요, 진짜.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코스피 1000 올라가는 게 네. 뭐 그냥 동네에서 뭐 과자 사듯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글쎄. 20만 전자 뭐 가볍게 넘어가고 좀 코스피가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 달도 안 걸렸네요. 5천 넘고 지금 25일 만에 그 거래일로 치면은 뭐 한 17, 18일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오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 높잖아요. 그렇죠. 오늘 통과되죠. 그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건데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사실 이제 각 주주들한테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소각돼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더 귀해지는 거죠. 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사주를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미국 많이 주식은 하죠.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이런 회사도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는 보통 이제 지배주주들이 자기의 경영권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쓰려고 자사주를 해요. 네, 저도 네. 이제 M&A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럼 우호한 사람한테 팔아서 그 사람한테 다시 의결권을 살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우호 지분을 확대하는 데 썼어요. 근데 이게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회사 돈으로 사는 거니까 자사주라는 그렇죠. 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개정하는 이 내용에 대해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네네. 사실은 이제 경영권 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국내 시장을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너무 경영권 지분이 희석화돼서 약간 우리 기업이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세밀하게 같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좀 정부 여당에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해? 민주당이 싫으니까요. 그 정치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저도 상법 개정 통과가 빨리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칭찬받을 일인 것 같고 이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게 6천 돌파하고 더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가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사실은 이번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로도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들이 살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코스피 한번 7천, 8천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 다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이 빨리 너무 빨리 당분간에 급하게 올랐다. 무슨 이게 너무 빨라요. 예.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위태로워 부분이 있어서. 보이긴 하죠. 예,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 돈의 흐름이 또 어디로 흘러갈지는 또 봐야 돼서 만약에 이익은 난 상황에서 뭐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겠지만 너무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 좀 이제 주의하실 맞습니다.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이게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일정 레벨 올라오면.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국내 여기 맞아요. 시장에 개인들이. 그러면 레버리지 청산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급락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 매매라고 하죠. 반대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때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연기금이 이미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방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비판적인 사고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네. 중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점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대단합니다. 6천을 도달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박수 거죠. 받을 일이고. 그렇죠. 야, 아무도 못했던 곳에 이제 깃발을 꽂은 거 아닙니까? 예, 이 이후의 상황이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건강한 조정 정도는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또 밑으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박스피라고 해서 뭐 코스피 계속 거기 갇혀있고 막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예, 예. 저는 바람은요. 이렇게 붐업이 됐을 때 소비도 좀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요. 내수까지 같이 올라가서 뒷받침을 해주면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좀 네. 이루어지고 그러면 진짜 잠재 성장률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을 이제 한 바퀴를 못 도는 거예요, 아직.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순환이 한번 돌고 난 다음에 그때 코스피가 한 1000 아래로 한 1000 정도 떨어지거나 뭐 좀 급락하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건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렇죠. 자금들이 예.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그 시간이 안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조마조마한 느낌은 있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조금만 더 지속돼주면 정책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주는 것, 예를 들면 지방주도 성장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하면 이재명 정부 내에는 이전과 다른 경제 패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순환에 첫 발을 뗀 것 같아서 기분이 네, 좋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올바르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또 대변인님께서는 급하게 좀 일이 있어서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 3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에 가서 어떤 표정을 지고 있을지 이거 보셔야 되죠.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민주당 당대표가 더 재밌을 것, 당대표 선거가 더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렸고 과연 코스피가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세 가지가 오늘의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뭐 두 분께 뭐 이제 한 번 가셨으니까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잠시 후 2시에 또 닥간다 플러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